윤정호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떴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그의 하루는 여전히 규칙적이었다. 은퇴한 지 벌써 7년이 흘렀지만 건설업계에서 쌓은 명성 덕분에 간헐적으로 들어오는 자문 요청들이 그를 바쁘게 만들었다. 작은 아파트 단지 설계부터 상업시설, 리모델링까지 그의 경험을 찾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았다. 여보, 커피 한 잔 더 드릴까요? 아내 김혜란이 조용히 물었다. 그녀는 70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부지런했다. 평생 가정을 지켜온 그녀의 손길은 여전히 따뜻했다. 정호가 밤늦도록 도면을 들여다볼 때면 언제나 곁에서 차를 끓여주고 피곤에 지친 그의 어깨를 주무르곤 했다. 괜찮소. 오늘은 일찍 나가야 해서. 정호는 신문을 접으며 일어났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외곽의 풍경은 그가 젊은 시절 꿈꿔왔던 삶의 모습이었다. 무료 서비스인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날씨가 어떻게 되는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용하지만 편안한 주택가, 그리고 멀지 않은 곳에 자리한 5채의 상가 건물들. 그것들은 부부가 평생에 걸쳐 한 푼 두 푼 모아 일궈낸 소중한 자산이었다. 첫 번째 건물을 샀을 때가 떠올랐다. 정호가 40대 초반이었을 때 작은 건설회사를 운영하며 번 돈으로 구입한 2층짜리 상가였다. 당시에는 변두리 지역이라 값이 싸다며 주변에서 말렸지만 정호는 직감적으로 그 지역의 발전 가능성을 봤다. 과연 10여 년 후 지하철이 개통되면서 그 건물의 가치는 몇 배로 뛰었다. 이후 하나씩 늘려간 건물들은 이제 부부의 든든한 노후 보장이 되어주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정호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다. 세 자녀에 대한 걱정 때문이었다. 첫째, 상우는 한때 인터넷 쇼핑몰 사업으로 큰 돈을 벌었지만 무리한 확장과 잘못된 투자로 결국 큰 손실을 입었다. 그때 정호는 망설임 없이 상가, 건물 하나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아들을 도왔다. 둘째, 민호는 교직에 종사하며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지만 성격이 예민해서 형제들 간의 경제적 차이에 대해 자주 불만을 표했다. 막내딸 서연은 부모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으며 자랐고 결혼 후에도 가장 입지 좋은 건물을 물려받았다. 아이들이 오늘 저녁에 온대요. 혜란이 설거지를 하며 말합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기대와 함께 미묘한 불안감이 섞여 있습니다. 최근 가족 모임이 있을 때마다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기 때문입니다. 상우와 민호가 은근히 재산 분할에 대해 언급하는 횟수가 늘어났고 서연이 받은 건물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 오늘은 일찍 들어와야겠소. 정호는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섭니다. 자식들이 한자리에 모일 때마다 공기가 무거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사랑으로 키운 자식들이 돈 문제로 서로를 견제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그에게 큰 상처입니다. 오후가 되자 정호는 약속했던 자문 일을 마치고 집으로 향합니다. 차 안에서 라디오를 통해 들려오는 뉴스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상속세 문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는 라디오를 겁니다. 요즘 이런 소식들이 그의 마음을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집에 도착해보니 세 자녀가 모두 와 있습니다. 거실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고 혜라는 부엌에서 분주히 저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호는 직감적으로 압니다. 오늘 저녁 무언가 중요한 대화가 오갈 것이라는 것을. 저녁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의 표정은 각기 달랐다. 윤상우는 젓가락질을 하면서도
계속 무언가를 곱씹는 듯한 표정이었고 윤민호는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다. 막내딸 서연만이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차린 음식을 맛있게 먹으며 가벼운 일상 이야기를 꺼냈다. 엄마, 이 나물 정말 맛있어요.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서연의 밝은 목소리가 무거운 공기를 잠시 누그러뜨렸다. 별거 아니야. 그냥 참기름 조금 넣고 무친 것뿐인데. 혜라는 딸의 칭찬에 미소를 지었지만 두 아들의 침묵이 신경 쓰였다. 상우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아버지, 요즘 건물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겉으로는 평범한 질문이었지만 그의 어조에는 다른 의도가 숨어 있었다. 그냥 관리사무소에서 알아서 하고 있어. 큰 문제는 없더군. 정호는 신중하게 답했다. 최근 상호가 건물 관리비나 임대료, 수입에 대해 자주 물어보는 것이 부담스러웠다. 그런데 말입니다. 상호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공격적으로 운을 뗐다. 형편이 어려워서 그러는데 혹시 건물 하나라도 제 명의로 옮겨주실 수는 없을까요? 식탁의 분위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민호가 형을 쳐다보았고 서연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상우는 계속해서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았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번 사업 실패 이후로 빚이 많이 남았어요. 아버지께서 도와주신 돈으로 많이 정리했지만 아직도 부담이 커서요. 건물 하나만 제 명의로 해주시면 그걸 담보로 해서 사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민호가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다. 형, 그게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이미 형한테 얼마나 많이 도와주셨는데 너는 뭘 알아? 교사라서 월급 꼬박꼬박 나오니까 편하게 말하는 거지. 상우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다. 나는 장사하는 사람이야. 자본이 있어야 뭔가 할 수 있다고.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 재산을 함부로 달라고 하는 게 맞아? 민호의 목소리도 날카로워졌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나도 서연이가 받은 건물 때문에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 서연이 당황하며 끼어들었다. 오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 몰라? 내가 받은 그 건물이 얼마나 좋은 위치인지. 민호가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지하철역 바로 앞이잖아. 임대료만 해도 다른 건물들보다 2배는 더 나올 텐데. 혜란이 두 아들을 말렸다. 얘들아, 그만해라. 밥 먹는 자리에서 무슨 그런 얘기를. 하지만 상우는 멈추지 않았다. 어머니, 저희도 이해해 주세요. 형편이 정말 어려워서 그래요. 서연이는 남편도 의사라서 잘 살고 있잖아요. 저희는 정말 급해요. 그래, 맞아. 민호도 거들었다. 나도 아이들 교육비며 전세자금이며 빠듯해서 힘들어. 그런데 서연이만 특별 대우 받는 건 정말 불공평해.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오빠들, 제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요? 부모님이 주신 건데 제가 달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정호가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상우야, 민호야, 너희들한테 도움이 필요할 때 안 도와줬나? 상우, 너는 사업 실패했을 때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지 알잖아. 민호, 너도 결혼할 때, 집 마련할 때 도움받지 않았나? 그렇지만 아버지, 상우가 변명하려 했지만 정호가 손을 들어 말렸다. 내 말 끝까지 들어라. 서연이한테 준 건물은 내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야. 서연이가 결혼한 후에도 우리를 가장 많이 챙겨주고 힘든 일 있을 때마다 달려와 줬어. 그리고 무엇보다 서연이는 한 번도 우리한테 무언가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어. 민호가 반박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차이를 둘 수는 없잖아요. 저희도 아버지의 아들인데. 혜란이 한숨을 내쉬었다. 얘들아, 우리가 너희를 차별한 게 아니야. 각자 상황에 맞게 도와준 거잖아. 그리고 서연이가 받은 건물도 우리가 살아있을 때 미리 준 거지. 유산이 아니야. 상우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면 저희한테도 공평하게 나눠주시면 안 되나요? 아니면 최소한 서연이가 받은 만큼이라도. 안 돼. 혜란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이미 정해진 일이야. 그리고 너희는 이미 충분히 도움받았어. 그 순간 상우의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다. 그는 평소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최근 우울증 치료를 받기 시작한 상태였다.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면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곤 했는데, 지금이 바로 그런 순간이었다. 내 말 끝까지 들어라. 서연이한테 준 건물은 내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야. 서연이가 결혼한 후에도 우리를 가장 많이 챙겨주고 힘든 일 있을 때마다 달려와 줬어. 그리고 무엇보다 서연이는 한 번도 우리한테 무언가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어. 정호의 목소리는 단호합니다. 민호가 반박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차이를 둘 수는 없잖아요. 저희도 아버지의 아들인데. 그만해. 혜란이 큰 소리를 냅니다. 평소 조용하던 그녀의 격한 반응에 모든 사람이 놀라 침묵합니다. 너희들이 뭘 하는 거니? 형제끼리 이런 식으로 싸우는 게 보기 좋니? 그 순간 상우의 얼굴이 더욱 굵어집니다. 최근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는 그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세요? 정말 죽을 만큼 힘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힘들면 더 열심히 일해. 부모 재산 노려보지 말고. 혜란의 말이 상우의 분노에 불을 붙습니다. 노려본다고요? 상우가 갑자기 의자를 뒤로 밀며 일어납니다. 의자가 바닥에 쓰러지며 큰 소리를 냅니다. 제가 언제 노려봤다고 그러세요? 저도 아버지 아들인데 왜 서연이만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해요? 상우야, 진정해. 정호가 아들을 말리려 하지만 상우는 이미 흥분 상태입니다. 진정하라고요? 아버지도 서연이 편만 드시는군요. 상우는 주먹을 쥐며 소리칩니다. 저희는 뭐예요? 서자예요. 민호도 형의 편에 섭니다. 맞아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차별을 받아야 해요? 그는 어머니를 향해 손가락을 가리키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합니다. 어머니, 이건 너무하잖아요. 민호야, 너까지. 혜란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상우가 흥분한 채로 어머니에게 다가섭니다. 어머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어머니, 아들이에요. 서연이한테 준 거 다시 나눠주세요. 안 돼. 이미 정해진 일이야. 혜란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을 때 상우의 이성이 완전히 끊어집니다. 왜 안 돼요? 왜? 상우가 소리치며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칩니다. 그릇들이 덜그럭 소리를 내며 흔들립니다. 형, 너무해. 서연이 눈물을 흘리며 일어서려는 순간 민호가 그녀를 가로막습니다. 서연아, 너도 양심이 있으면 좀 양보해. 민호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내가 독차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오빠. 저는 서연이 말을 시작하려는데 상우가 갑자기 어머니에게 소리칩니다. 어머니, 대답하세요. 왜 우리만 차별하세요? 혜란이 두려워하며 뒤로 물러나는 모습을 본 정호가 화를 냅니다. 상우야, 내가 지금 뭘 하는 거야? 저도 억울해서 그러는 거예요. 상우는
격분한 상태로 식탁 위에 반찬 그릇을 와장창 바닥으로 내던집니다. 그릇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음식이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아! 혜란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섭니다. 민호도 흥분 상태가 됩니다. 어머니, 우리 말 좀 들어보세요. 그는 어머니의 팔을 잡으려 하면서 거칠게 흔듭니다. 아야! 혜란이 아픔을 호소하며 팔을 빼려 합니다. 놓아! 정호가 큰 소리로 외치며 일어서지만 상우와 민호는 이미 통제불능 상태입니다. 상우가 어머니에게 소리치며 어깨를 잡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이렇게 나와야 들으세요? 상우야, 놓아. 정호가 아들을 말리려 하지만 상우는 감정이 폭발한 상태입니다. 민호도 어머니를 향해 삿대질하며 거친 말을 쏟아냅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도대체 우리가 뭘 해야 해요? 그 순간 형제들 사이에서도 몸싸움이 시작됩니다. 서연이 말리려 하자 상우가 그녀를 밀쳐내고 민호가 상우를 잡아당깁니다. 혼란 속에서 혜란은 공포에 질린 채 벽에 등을 대고 서 있습니다. 그만해, 그만하라고. 정호가 절규하지만 형제들의 싸움은 계속됩니다. 결국 이웃집에서 소음 신고를 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지고 혜란은 극심한 공포와 충격에 빠집니다. 그녀가 평생 사랑으로 키운 아들들이 돈 때문에 자신을 협박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모습을 목격한 것입니다. 이날의 사건은 단순한 가족 갈등을 넘어 법적 문제로 발전하게 될 전환점이 됩니다. 그날 밤의 사건은 예상보다 훨씬 큰 파장을 일으킵니다. 이웃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현장을 목격했고 혜란의 팔에 남은 넝자국과 집안의 어수선한 상태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깨진 그릇 조각들과 흩어진 음식, 그리고 공포에 떨고 있는 70 노모의 모습은 단순한 가족 싸움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흥분해서. 상우가 뒤늦게 후회하며 사과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혜란은 아들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평생 믿고 의지했던 자식들이 자신을 위협하고 폭력을 행사한 충격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며칠 후 상우와 민호는 존속폭행 혐의로 정식 기소됩니다. 검찰은 단순한 우발적 사건이 아닌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심리적 압박과 신체적 폭력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고령의 어머니에게 재산을 요구하며 협박한 정황과 실제 폭력 행위가 명확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공판이 열리는 날,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합니다. 상우와 민호는 정장을 입고 앉아 있지만 그들의 표정은 어둡습니다. 방청석에는 서연과 정호가 앉아 있고 혜란은 증인석에 서 있습니다. 검사가 기소 내용을 낭독합니다. 피고인들은 2024년 4월경 피해자인 친모에게 재산 분할을 요구하며 협박하고 이를 거부당하자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윤상우는 식기를 던지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흔들었으며 피고인 윤민호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거칠게 흔들어 상해를 입혔습니다. 상우의 변호인이 반박합니다. 재판장님, 피고인 윤상우는 최근 우울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진의 진단서로 확인됩니다. 사업 실패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와 경제적 압박감이 일시적인 감정 폭발을 일으킨 것입니다. 변호인은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피고인은 평소 효자로 알려져 있으며 어머니를 해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단지 절망적인 경제 상황에서 감정이 앞선 것뿐입니다. 우울증으로 인한 충동 조절 장애가 주요 원인입니다. 민호의 변호인도 비슷한 논리로 선처를 구합니다.
피고인 윤민호는 교직에 종사하는 모범 시민입니다. 하지만 최근 직장에서의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와 가정, 경제의 어려움으로 극도로 예민한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은 우발적이며 이례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검사는 강하게 반박합니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단순한 우발적 감정 폭발이 아닙니다. 사건 전부터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재산 분할을 요구해왔고 거부당하자 계획적으로 압박을 가했습니다. 검사는 증거를 제시하며 계속합니다. 피해자는 수개월간 아들들의 지속적인 재산, 요구와 협박에 시달려왔습니다. 이는 가족 내에서의 지속적인 학대, 행위입니다. 특히 고령의 어머니에게 가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은 매우 심각합니다. 증인으로 나온 헤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합니다. 저는 평생 아이들을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각자의 형편에 맞게 도움도 많이 주었고요. 그런데 그날 제가 키운 아들들이 저를 그렇게 대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더욱 떨립니다. 상우가 그릇을 던지고 소리칠 때, 민호가 제 팔을 잡아당길 때 정말 무서웠습니다. 이 아이들이 정말 제 아들이 맞나 싶었어요. 상우가 눈물을 흘리며 일어납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민호도 고개를 숙입니다. 저도 어머니께 용서를 구합니다. 제가 너무 성급했어요. 하지만 검사는 더욱 강경한 입장을 보입니다. 피고인들은 지금도 자신들의 행위를 단순한 실수나 우발적 사고로 포장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존속폭행이며 특히 재산을 노린 계획적 범행의 성격이 강합니다. 재판장이 정리합니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존속폭행죄에 해당하며 특히 고령의 모친에게 가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은 간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적 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겠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가족들의 마음은 복잡합니다. 한때 화목했던 가족이 법정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로 나뉘어 서게 된 현실이 모든 이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샵 5장. 남겨진 질문. 판결이 나기까지 몇 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윤정호 가족은 완전히 달라진 일상을 겪어야 했습니다. 상우와 민호는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았지만 진짜 처벌은 따로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있던 끈이 영원히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헤라는 사건 이후 깊은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평생 자랑스럽게 여겼던 두 아들이 자신을 폭행한 충격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고 혼자 있을 때면 그날의 기억이 되살아나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의사는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내렸고 상담 치료를 권했지만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어머니, 저녁 드세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하지만 헤라는 고개만 젓습니다. 식욕도 없고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두렵습니다. 특히 아들들과 관련된 이야기만 나와도 몸이 경직됩니다. 정호도 마찬가지로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평생 건설업계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가족을 위해 재산을 모았는데 그 재산이 오히려 가족을 파괴하는 원인이 된 것입니다. 건물들을 바라볼 때마다 괴로움이 밀려옵니다. 이웃들의 시선도 부담스럽습니다. 모두가 그 사건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우는 판결 이후 더욱 심각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존속폭행으로 전과자가 된 것도 충격이었지만 무엇보다 어머니와의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악화된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는 매일 어머니께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썼지만 혜라는 받아보려 하지도 않습니다. 형, 우리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한 것 같아. 민호가 형을 만나며 말합니다. 그 역시 교직에서 징계를 받았고 동료들의 시선이 차가워졌습니다. 아이들까지 아빠를 멀리하려 하는 것 같아 더욱 괴롭습니다. 나도 알아.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상우는 깊은 한숨을 쉽니다. 사업을 다시 시작할 엄두도 나지 않고 매일 후회와 자책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한편 서연은 홀로 부모를 돌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빠들이 저지른 일로 인해 부모님이 받은 상처를 지켜보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녀는 오빠들을 원망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타까워합니다. 엄마, 오빠들이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해보지만 혜라는 고개를 젓습니다. 서연아, 엄마는 아직 그 아이들이 무서워. 내가 평생 사랑으로 키운 아들들이 나를 그렇게 대할 줄 몰랐어. 혜란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배어 있습니다. 몇 달 후, 정우는 중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모든 재산을 정리해서 사회에 기부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재산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된 거야.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깨끗이 정리하겠어. 서연은 아버지의 결정에 놀라지만 반대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돈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었는데 그걸 오빠들이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상우와 민호는 아버지의 결정을 뒤늦게 알고 달려오지만 이미 모든 것이 정해진 후입니다. 아버지, 그럴 필요까지는. 상우가 말하려 하지만 정우는 단호합니다. 너희들이 원하던 게 이거 아니냐? 이제 더 이상 재산 때문에 싸울 일도 없을 거야. 정우의 말에는 깊은 실망이 담겨 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윤정호 가족은 여전히 흩어져 있습니다. 상우와 민호는 각각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고 가족 모임은 더 이상 열리지 않습니다. 명절에도 형식적인 안부, 전화만 주고받을 뿐입니다. 혜라는 여전히 상담 치료를 받고 있지만 예전의 밝은 모습을 찾기 어렵습니다. 정호는 재산을 모두 사회에 기부한 후 오히려 마음의 평안을 찾았다고 하지만 가족의 해체라는 대가는 너무 컸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가정의 비극을 넘어 현대 사회의 많은 가족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보여줍니다. 노령화 사회에서 부모의 재산을 둘러싼 자녀들 간의 갈등, 경제적 어려움이 가족 관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물질적 가치가 인간관계보다 우선시되는 현실 등 나는 질문을 던집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는 무엇인가? 재산보다 소중한 것들을 우리는 지키고 있는가? 그리고 노후의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여전히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료 서비스인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날씨가 어떻게 되는지 댓글 작성도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